한국, 이제 일본을 넘는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유럽의 한 경제 전문지 편집실. 창밖으로는 마드리드의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책상 위엔 아시아 경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르코 리베라, 42살의 국제경제 전문 저널리스트. 그는 지난 15년간 세계 곳곳의 경제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통계보다 현장을, 수치보다 사람을 믿는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책상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 회의에서 던져진 질문 하나. 한국과 일본, 누가 더 선진국일까요? 동료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죠. 역사도 길고 기술력도 검증됐잖아요. 하지만 마르코의 시선은 모니터 속 최신 통계 자료에 멈춰 있었습니다. 1인당 GDP,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수치, 반도체 시장 점유율, 조선업 수주량, 문화 콘텐츠 수출액까지. 숫자들은 분명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리베라입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고. 두 나라를 내 눈으로 보고 내 발로 걸으며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자고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오랫동안 일본을 아시아의 기준으로 삼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정도로만 알려진 나라. 경제 지표상으론 급성장했지만 과연 그게 진짜 국력의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 2장을 끊었습니다. 먼저 도쿄로, 그 다음 서울로. 두 도시를 직접 비교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며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동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이긴다는 기사 쓸어가는 거 아냐?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과연 그럴까? 정말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 짐을 꾸리며 저는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과거의 영광인가? 현재의 역동성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한 속도인가? 이 질문이 제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이 나라가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안내 표지는 완벽했으며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 정돈된 거리와 조용한 분위기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먼저 도요타 본사 근처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저를 맞이하며 회사의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듭니다. 품질, 내구성, 신뢰성 면에서 우리를 따라올 나라는 없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미묘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흥 경쟁국들의 속도가 무섭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우리가 고민하는 동안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요. 다음 날 저는 도쿄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긴자의 백화점, 시부야의 번화가, 아키하바라의 전자상가. 모든 것이 정교하고 세련됐지만 어딘가 정체된 느낌이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대부분 중년 이상이었고 젊은 직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 서점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죠. 우린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통계도 그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일본의 중위연령은 이미 48세를 넘어섰고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혁신보다 유지에 급급했고 스타트업 생태계는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로폰기 힐스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아름답고 안정적이다. 하지만 이 안정은 정체의 다른 이름은 아닐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일본을 넘어섰을까? 아니면 그저 과대평가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를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후지산은 여전히 장엄했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다른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제 스마트폰엔 오지 신호가 잡혔습니다. 도쿄에서도 인터넷은 빨랐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빠르게 진행됐고 수화물 찾는 곳엔 로봇 안내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인가? 아니면 미래인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론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도쿨에서 본 낮고 정돈된 건물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수직으로 솟은 도시,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가 어디서 왔냐고 묻자 반갑게 웃으며 스페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 좋아하세요? 손흥민 알죠? 우리 자랑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세요? 기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요? 예전엔 그랬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본 가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도쿄보다 서울을 더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고요? 여기가 더 빠르고, 더 재밌고, 더 기회가 많으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밤에 강남거리로 나갔습니다. 내 온사인이 하늘을 물들이고 거리엔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간판이 곳곳에서 빛났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는데 직원은 태블릿으로 주문을 받고 로봇이 커피를 서빙했습니다. 옆 테이블의 젊은이들은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단어들.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이들은 꿈을 꾸고 있었고 그 꿈은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쿄는 완성된 도시였다.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다. 이곳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다. 이들은 질주하고 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바라본 한강의 야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강변엔 조명이 춤추듯 빛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잠들지 않는구나. 아니, 잠들 여유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속도 속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취재였지만 보안 절차는 상상 이상으로 엄격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특수 복장을 입고 여러 단계의 소독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는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는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수율과 공정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도 과거엔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는 잠시 미소 짓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소재와 장비에선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완제품 반도체 시장에선 이미 한참 전에 우리가 추월했죠. 우리는 속도와 대량 생산,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는 명확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70%를 넘어섰고 최첨단 공정 경쟁에서도 한국은 대만과 함께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엔 거제도의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바다 위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아래론 초대형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헬멧을 눌러쓴 채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LNG, 운반선, 유럽으로 수출됩니다. 전 세계 LNG선의 80% 이상을 우리가 만들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선업은 한때 일본이 세계를 지배했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용접 작업을 마치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린 일본 기술을 배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린 원리를 다시 설계하고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을 개발했죠. 흉내가 아니라 혁신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길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선소를 나서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은 더 이상 일본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국은 배우고 개선하고 넘어섰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론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연기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숨결이구나. 멈추지 않는 심장 소리구나. 저는 문화야말로 한 나라의 진짜 힘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경제는 숫자로 측정되지만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도쿄에 있을 때 저는 아키하바라와 하라주쿠를 걸으며 일본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점, 전통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 정갈하게 차려진 라멘 가게. 일본은 자기만의 미학을 오랜 시간 갈고 닦아왔고 그건 여전히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느낀 건 달랐습니다. 일본이 전통의 깊이라면 한국은 현재의 폭발력이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K-팝 굿즈 상점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유럽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문화를 좋아하나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BTS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감정 표현이 너무 솔직하고 공감된다는 걸 알았어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지만 K- 콘텐츠는 뭔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저는 홍대 앞의 한 카페에서 문화평론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일본 문화는 완성형입니다. 정교하고 아름답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죠. 반면 한국 문화는 날 것 그대로입니다. 감정이 직접적이고 스토리가 공감 가능하고 무엇보다 빠르게 진화합니다. 넷플릭스 보세요. 전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가 일본 애니메이션보다 더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확인해 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K-팝 아티스트들은 빌보드 차트를 장악했으며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여전히 강세지만 그건 축적된 유산이었습니다. 반면 K- 콘텐츠는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DJ가 트는 음악은 K-팝과 일렉트로닉의 퓨전이었고 춤추는 사람들은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일본인 청년이 말했습니다. 도쿄도 재밌지만 서울은 뭔가 더 자유롭고 역동적이에요. 여기선 뭐든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예술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와 호흡한다. 일본이 박물관이라면 한국은 무대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영상 10개 중 6개가 한국 콘텐츠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외곽의 한 군사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사실 국방력은 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경제력과 문화력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영향력이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니까요. 박물관 입구에는 K 흑표 전차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전차는 독일,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도입했습니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유럽에까지 미친다는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저는 군사 전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헌법상 제약 때문에 무기 수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위대는 강하지만 그건 방어용일 뿐이죠. 반면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존 위협 때문에 군사기술을 실전적으로 발전시켜왔고 그 결과 지금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상위권에 올라섰습니다. 통계는 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순위 10위 안에 들어섰고 K9 자주포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됐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동유럽과 중동, 남미까지 팔려나갔고 한국산 함정은 동남아 해군의 핵심 전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 전쟁 관련 전시를 봤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안보까지 책임지는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한 참전 용사 할아버지가 제 옆에 서서 전시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해질 줄 아셨나요?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몰랐죠.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가 흘린 피와 땀이 지금 이 나라를 만든 겁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자유를 위해,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싸운 결과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은 동맹에 의존한다. 한국도 동맹이지만 스스로 무장했다. 일본이 평화헌법의 그늘 아래 있다면 한국은 현실의 전장에서 단련됐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 차이가 아니다. 자주성의 차이다. 저녁 무렵 북한산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서 더 강해졌다.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의 마지막 주제는 교육과 과학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결국 인재가 결정하니까요. 도쿄에 있을 때 저는 도쿄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캠퍼스는 고즈넉했고 도서관은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 노교수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를 20명 이상 배출했습니다. 기초과학에선 여전히 아시아 최강이죠. 그의 자부심은 정당했습니다. 일본은 오랜 시간 기초과학에 투자해왔고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숨도 섞어 말했습니다. 문제는 젊은 연구자들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비도 줄고 도전하는 분위기도 사라지고 있어요. 반면 서울에서 만난 풍경은 달랐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찾았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노트북 앞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이들은 기초과학보다 응용과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창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창업을 선택했나요? 그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죠. 일본은 신중하지만 우린 과감합니다. 저는 KAIST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실마다 젊은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벨상은 적지만 특허 출원수는 세계 상위권입니다. 기초과학의 깊이는 일본이 우위일 수 있지만 그걸 실용화하고 사업화하는 속도는 우리가 압도적이죠. 실제로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세계 2위였고 과학기술 논문 피인용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젊은 세대가 과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과학을 도구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 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대학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대학들은 전통이 있지만 우리는 속도가 있어요. 교수님들도 젊고 해외 경험이 많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해요. 우린 한국에 갇혀 있지 않아요.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죠. 저녁에 저는 코엑스 인근의 한 과학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선 20대 연구원이 자신의 AI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었고 청중석엔 투자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연구실에서 깊이를 파고 한국은 시장에서 높이를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쪽은 깊지만 느리고 다른 쪽은 빠르지만 실용적이다. 그리고 오늘의 세계는 속도가 이긴다. 기초과학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이들은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저는 인천공항에서 마드리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멀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 도시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노트엔 수십 페이지의 인터뷰와 관찰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제 머릿속엔 하나의 결론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제는 같은 산맥의 두 봉우리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일주일을 되짚었습니다. 도쿄의 질서정연함과 서울의 역동성, 일본의 안정과 한국의 도전, 일본의 깊이와 한국의 속도. 두 나라는 분명 달랐지만 그 차이가 우열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이 달랐을 뿐입니다. 일본은 쌓아온 것을 지키려 했고 한국은 오를 수 있는 곳까지 오르려 했습니다. 저는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은 20세기 아시아의 기적이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고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매료시켰다. 그 업적은 영원히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어서 저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1세기의 새로운 기적을 쓰고 있다. 더 짧은 시간에, 더 척박한 조건에서 더 빠른 속도로 정상을 향해 달리고 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문화, 국방. 한국은 이제 모든 영역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앞서고 있다. 저는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두 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일본은 인구 1억 2천만의 거대 경제권이고 한국은 5천만의 중견 국가다. 그럼에도 한국이 1인당 지표에서 일본을 넘어섰다는 건 놀라운 성취다. 기사 말미에 저는 제 결론을 적었습니다.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과거의 영광으로 정의되는가? 현재의 역동성으로 정의되는가? 내가 내린 답은 이렇다. 선진국은 멈춰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아가는 방향이다. 일본은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고 한국은 그 자리를 향해 뛰어오르고 있다. 언젠가 두 나라는 같은 높이에서 만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만났는지도 모른다. 마드리드에 도착한 저는 편집장에게 기사를 제출했습니다. 편집장은 기사를 읽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한국이 일본과 대등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대등한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선 이미 앞섰습니다. 세계는 아직 모를 수 있지만 현장에선 명확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일부는 과장이라 비판했지만 더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다녀온 유럽인들은 제 기사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그들도 느꼈던 겁니다. 한국이 뭔가 다르다는 걸. 저는 지금도 그 여정을 떠올립니다. 서울의 밤거리,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 젊은 창업가들의 빛나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지 않으려는 그들의 의지. 한국은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따라가는 나라에서 앞서가는 나라로. 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 이제 세계가 너를 기준으로 배운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이었습니다.